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 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귀를 사로잡을 특별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부터 시작되는 소설 속 세계로 함께 떠나보세요. 소설이 들려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와 감정의 흐름을 생동감 있는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알림을 켜두면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계약이었다. 유진은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결혼식은 모든 언론과 재계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화려한 행사였지만 그 이면에는 철저히 계산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다. 유진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 창업주의 외동딸이었고 그에 걸맞은 배우자는 기업의 확장성과 이미지, 그리고 무엇보다 순종성이 요구되었다. 도현은 그 조건에 이상하리만큼 정확히 부합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집안의 장남이었고 개인적으로는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트였다. 무엇보다도 야망을 숨기며 능청스럽게 굴 줄 아는 인물이었다. 양가의 이해타산이 맞아떨어졌고 유진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결혼을 수락했다. 그건 사랑이 아닌 선택이었고 유진은 그것이 불행의 씨앗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결혼 전부터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결혼식 당일 유진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삼청동에 위치한 고택과 현대식 건물이 어우러진 대저택에 정원을 천천히 걸었다. 그 곁에 선 도연은 끝까지 침착했고 카메라 앞에서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이상적인 사위의 모습을 연기했다. 그는 이미 그 가족의 일부처럼 행동하고 있었고 유진의 아버지는 그런 그를 무척 만족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식이 끝난 후 유진은 하객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눴지만 마음 한구석은 시리도록 싸늘했다. 이 남자가 정말 자신을 위해 웃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하나의 계산된 표정일 뿐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들키지 않았다. 그런 훈련은 어린 시절부터 반복되어 온 터였다. 결혼 후 부부는 한남동 고급 타운하우스에서 살게 되었다. 도연은 유진의 아버지가 직접 설립한 법무법인의 고문직을 맡게 되었고 유진은 그룹 내 홍보이사로 활발히 활동했다. 두 사람은 업무로도 자주 엇갈렸고 사적인 시간도 거의 없었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날조차 손에 꼽았고 대화는 그저 일상적인 보고나 스케줄 공유에 불과했다. 유진은 애초에 이 결혼에 감정적 기대를 품지 않았기에 큰 불만 없이 그런 삶을 받아들였다. 도현 역시 불편함 없이 그 틀에 맞춰 행동했다. 오히려 서로 부딪히지 않음으로써 유지되는 이 결혼이 나름대로 편안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유진은 종종 느꼈다. 도현의 눈빛이 자신을 바라볼 때조차 자신을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늘 어디론가 시선을 돌린 채 마치 다른 무언가를 탐색하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리고 그 감각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현실이 되었다. 유진이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절친한 친구 서연이었다. 당황한 유진은 인사를 하려다 서연이 다가와 봉투 하나를 건네는 모습을 보고 멈칫했다. 그리고 서연은 말했다. 나 임신했어. 도연 씨 아이야. 유진은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서연은 당당했고 오히려 축하해달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손가락엔 반짝이는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도현이 준 것임이 분명했다. 유진은 억눌린 감정을 가까스로 누르고 물었다. 그게 지금 무슨 뜻이야? 서연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너랑 도연 씨는 원래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잖아. 서로 감정도 없고. 나는 도연 씨 진짜 좋아했고. 그도 그래. 나 이 아이 낳고 도연 씨랑 가정 꾸릴 거야. 나도 행복할 권리 있잖아. 유진은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눈앞이 흐려졌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다. 오히려 냉정하게.
머릿속은 미친 듯이 계산을 시작했다. 이 상황에서 자신이 감정적으로 무너지면 끝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날 밤, 유진은 도현과 마주 앉았다. 그는 느긋하게 와인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서연 얘기했나 보네. 유진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 내 아이 맞아? 그렇다던데. 도연은 여전히 태연했다. 우리 결혼, 사랑 아니잖아. 너도 알잖아. 계약이었고 난 내 역할 다 했어. 회사 이미지 관리, 대외 활동 성실하게 했지. 유진은 묵묵히 그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네가 먼저 이혼하겠다고 하면 알지? 계약서에 따라 위자료는 네가 내야 돼. 그의 입가에 떠오른 비릿한 미소는 유진의 인내심을 시험했다. 혼인계약서. 결혼 당시 아버지가 주도해 작성한 그 문서엔 철저한 손익 계산이 반영되어 있었다. 혼인 해지 시 먼저 청구한 측이 상대방의 정신적, 물질적 손실을 보상할 의무를 진다. 라는 조항은 수백억 원의 위자료 조항으로 이어졌다. 그 조항을 무기로 도현은 오히려 당당하게 나왔다. 유진은 그저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그래, 그럼 나도 내 방식대로 준비하지. 그녀는 방으로 들어와 조용히 계약서를 꺼냈다. 몇 번이고 읽었다. 조항 하나하나를 외우듯이. 그리고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먼저 이혼하겠다고 말하지 않으면 된다. 그를 유책 배우자로 만들면 된다. 결국 먼저 손을 내미는 쪽이 패배하게 되는 게임이라는 것을. 유진은 서랍 안에서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내 한 줄을 적었다. 계획 시작. 도현이 먼저 무너지게 만든다. 사랑도 없고 미련도 없고 이제는 자존심조차 지킬 수 없다면 남는 건 승리뿐이었다. 도현은 이미 자신이 이긴 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판을 만든 건 유진이었다. 계약의 논리를 꺼낸 것도 그였고 그 논리를 뒤집을 전략을 짜는 것도 유진이었다. 복수는 충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천천히, 계획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해야 한다. 유진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다짐했다. 이 결혼은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끝이 누구의 파멸이 될지는 이제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다. 유진은 도현과 서연의 배신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다. 결혼은 계약이었고 그 계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도현이 먼저 손을 들게 만드는 것뿐이었다. 이혼을 먼저 요구하는 쪽이 300억 원을 물어야 한다는 조항은 유진을 올감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냉정해질 수 있는 명분도 주었다. 그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 대신 계획을 세웠다. 다음 날, 유진은 평소처럼 정장 차림으로 회사에 출근했다. 업무는 문제없이 소화했고 점심시간이 되자 차를 몰아 호텔 라운지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가 비밀리에 연락한 사설, 탐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주세요. 동선, 통화, 이메일, 카드 사용 내역, 같이 만나는 사람까지. 남자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 업계에서 대릴 사위는 늘 문제를 일으키더군요. 2주면 충분합니다. 유진은 냉정하게 말했다. 이 사람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곧 무너질 사람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원해요. 카드와 현금을 건넨 뒤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회사로 돌아갔다. 며칠 후 도연은 퇴근 후 집에서 와인을 따르며 무심하게 말했다. 서연, 오늘 병원 다녀왔대. 아기 심장 소리 들었다더라. 유진은 상을 차리며 조용히 물었다. 병원은 어디로 갔는데? 강남 쪽이라던데? 잘 모르겠어. 알아서 했겠지. 그는 그 상황을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있었다. 유진은 잔잔한 얼굴로 말했다. 그래, 잘 되면 좋겠네. 도연은 잠시 유진을 바라봤다. 평소와는 다른 반응에 어딘가 불편한 듯 했지만 곧 태연하게 웃었다. 요즘 건강은 어때? 좋지. 운동도 하고 관리 잘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일이 많아질 테니까. 그 말에 도연의 눈이 미묘하게 흔들렸지만 곧 다시 태연을 가장했다. 유진은 그 자만이 무너지게 될 출발점임을 알았다. 며칠 뒤 탐정에게서 첫 보고서가 도착했다. 도연은 서연 외에도 2명의 여성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었고 그중 1명에게 비자금이 송금되고 있다는 내역까지 확보되었다. 유진은 증거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변호사에게 넘겼고 소송을 시작하지 않더라도 언제든 테이블에 올릴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번엔 서연이었다. 유진은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전화를 걸어 오랜만에 술 한잔 하자고 제안했다. 호텔에서 만난 2사람은 겉으로는 웃었지만 유진은 서연의 손짓 하나, 말투 하나도 놓치지 않고 관찰했다. 요즘은 어디서 지내? 그냥 도연 씨랑 가까운 쪽에서. 병원도 다녀야 하니까. 초음파 사진 있어? 있지. 왜? 예비 이모잖아. 한번 보고 싶어서.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핸드폰을 꺼냈다. 유진은 조용히 사진을 확인했다. 그리고 바로 병원을 조사했다. 그 병원은 산부인과가 아니라 일반 내과였고 사진은 온라인에서 흔히 돌아다니는 샘플 이미지였다. 임신은 거짓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유진은 긴 머리를 풀고 거울 앞에 섰다. 그녀의 표정은 냉정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감정은 버렸고 목적만 남았다. 그리고 곧 그 목적은 현실이 될 것이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조용히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축하해달라 했지. 좋아, 그럼 진심으로 축하해줄게. 네가 무너지는 순간까지도. 유진은 이제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저 움직여야 할 말들을 배치하고 상대가 함정에 빠지기만을 기다리는 체스게임 같았다. 도연이 먼저 무너지게 만들기 위해선 그를 압박하는 외부 환경이 필요했고 유진은 그 도구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손을 댄 건 도현이 자문 고문으로 앉아있는 중소기업 마이넥스의 자금 흐름이었다. 유진은 회사 법무팀 후배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내부 회계 보고서를 받았다. 도현이 해당 기업의 이름을 이용해 자신의 외도 상대에게 월 수백만 원대의 광고 컨설팅 명목 송금을 하고 있다는 정황이 잡혔다. 유진은 그 자료를 들고 회계 전문 변호사와 접촉했다. 이건 횡령으로 입증 가능합니까?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금액, 규모가 애매하지만 명확한 업무 대가가 없고 연인 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문제 제기 가능합니다. 유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이제 이 관계를 회사 바깥으로 끌어내야겠군요. 그녀는 그룹 내 사회이사 중 1명에게 익명 메일을 보냈다. 도현의 사생활, 재무 부정 의혹, 정략 결혼 구조 등 자극적인 문구를 교묘히 배치한 제보였다. 그 다음 날, 이 사진 내에서 조용히 관련 건의 회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당장은 터지지 않았지만 도연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발목이 묶이기 시작했다. 며칠 뒤 유진은 도연과 함께한 행사에 부부 동반으로 참석했다. 재계 고위층 인사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도현은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인사를 건네고 다녔다. 유진은 조용히 뒤를 따라다니며 그가 어떤 말투로 자신을 소개하고 어떤 시선을 받는지를 유심히 살폈다. 도현은 익숙한 멘트를 반복했다. 아내 덕분에 이런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가문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습니다. 유진은 술잔을 들며 차갑게 웃었다. 겉으로는 여전히 완벽한 부부 같았지만 속으로는 그의 몰락이 눈앞까지 와 있다는 사실을 되새기고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도현은 묻는다. 오늘따라 조용하네. 무슨 생각해? 유진은 차창 밖을 보며 대답했다. 너한테 감정이 없다는 게 이렇게 다행일 줄은 몰랐어. 도현은 피식 웃었다. 너무 정떨어지게 말하네. 유진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다. 우린 애초에 감정 없는 계약이었잖아. 넌 그걸 먼저 이용했고
이제 나도 활용할 뿐이야. 그 말에 도현은 웃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다. 뭐가 하고 싶은 말이야? 곧 알게 될 거야. 유진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작업실로 향했다. 사설 탐정이 보내온 파일과 사진, 계좌 추적 자료들을 정리하고 외부 로펌에서 추천받은 위기관리 전문 홍보사와 비밀리에 미팅을 잡았다. 그녀는 이제 도현의 이미지를 먼저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감정을 건드리면 약점이 되고 평판을 건드리면 치명상이 된다. 유진은 조용히 속삭였다. 넌 네가 가진 걸로 날 억제한다고 생각했지. 근데 나는 이제 네가 가진 걸 하나씩 없앨 거야. 도현은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른 채 여유로운 얼굴로 출근을 반복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내부 임원 리스트에서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고 이 사진의 몇몇은 유진에게 따로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다. 무슨 일 있느냐는 짧은 질문에 유진은 항상 똑같이 대답했다.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만간 공식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이었다. 감정은 제거했고 정보는 확보했다. 다음은 판을 공개하는 일만 남았다. 그날 밤 유진은 조용히 혼잣말을 남겼다. 넌 모를 거야.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어떻게 너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유진은 더 이상 주도 면밀한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 도현은 단순히 실수를 유도하는 대상으로 끝날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뻔뻔했고 눈치가 빨랐으며 위기에도 쉽게 겉모습이 흔들리지 않는 남자였다. 그렇기에 유진은 감정이 아니라 그의 신념을 흔들기로 했다. 자기가 이겼다고 믿는 자에게 진실을 깨닫게 하는 순간 자멸은 따라오기 마련이었다. 첫 번째 움직임은 내부였다. 도현이 평소 신뢰하던 그룹 내 후배 한 명에게 익명으로 정보를 흘렸다. 도현 이사님, 사내 고위층 사이에서 곧 구조조정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식의 암시였다. 사실이 아니었다. 하지만 도현은 이 같은 이야기에 민감했다. 그는 자신이 선택받은 존재라는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누군가 자신을 뒷담화하거나 배제하려 한다는 신호에 과민하게 반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현은 유진에게 묻기 시작했다. 요즘 회사 분위기 좀 이상하지 않아? 무슨 말이야? 글쎄, 사람들이 말 안 섞으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 그냥 내 기분 탓 아니야? 유진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그가 불안해지는 모습을 차분히 관찰하고 있었다. 두 번째는 서연을 다시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었다. 유진은 병원 기록과 위조된 초음파 사진에 증거들을 서연에게 익명 메일로 보냈다. 이메일 제목은 단순했다. 너도 알고 있겠지만 유사는 거짓말로 덮이지 않아. 서연은 곧바로 도현에게 연락을 했고 그날 밤 도현은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다. 너 나 감시하냐? 유진은 와인을 마시던 손을 멈췄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서연한테 이상한 메일이 왔대. 누가 우리가 거짓말한다는 식으로. 나는 너한테 관심 없어. 네가 누굴 만나든 무슨 쇼를 하든 다만 나를 엮지 마. 도연은 말이 막히는 듯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다시 말했다. 근데 네가 그런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너 숨기고 있던 게 있었던 거네. 유진은 그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떴다. 도현은 그날 이후 한동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통화할 때마다 목소리를 죽였으며 유진이 시야에 들어오면 은근히 눈치를 살폈다. 그는 믿기 시작했다. 무언가 자신을 노리고 있고 유진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확신할 수 없었다. 유진은 여전히 집 안에서는 평온했고 회사에선 여느 때처럼 일 처리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 애매한 경계가 그를 더욱 흔들었다. 유진은 도현이 스스로 무너지는 시간을 기다렸다. 그 사이 자신은 도현의 외도 상대였던 모델 출신 여성의 SNS 계정을 조사했고 그 여성이 최근 고급 시계, 외제차, 호텔 숙박을 자랑하는 사진들을 잇따라 올렸음을 확인했다. 그녀의 생활은 도연의 급여 수준으로는 유지 불가능했다.
유진은 곧바로 세무색에 해당 여성이 소속된 광고 대행사의 수입 및 납세 내역을 의뢰했고 회사 이름으로 허위 세금 계산서가 다수 발급된 정황도 포착되었다. 이쯤 되면 단순한 사생활 문제가 아니었다. 조세, 포탈, 횡령, 명의도용, 기업 신뢰도 타격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기였다. 유진은 변호사에게 조용히 물었다. 이걸 공식적으로 고발하는 대신 상대방에게 협상을 제안하면 어떨까요? 변호사는 조용히 답했다. 협박이 되지 않도록만 조심하시면 그보다 강한 압박은 없을 겁니다. 좋아요. 준비해 주세요. 그런 목적은요? 이혼인가요? 처벌인가요? 유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둘 다요. 단, 내가 먼저 움직이는 건 절대 없어야 해요. 그날 밤, 유진은 혼자 침대에 앉아 어두운 방 안을 바라봤다. 도연은 아직 귀가하지 않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그의 이름으로 등록된 GPS 경로를 확인했다. 그는 지금 서연의 아파트에서 차를 몰고 나오는 중이었다. 정해진 패턴, 익숙한 행동,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하지만 유진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네가 깨닫게 될 거야.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의 문제라는 걸. 도연은 요즘 잦은 두통에 시달렸다. 출근길엔 정장 대신 점퍼를 걸치고 나가는 날이 늘었고 회의 중에도 자꾸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그는 뭔가를 기다리는 듯 했지만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유진이 조용하다는 사실이 그를 가장 불안하게 만들었다. 직접적으로 공격하지도 않고 흔한 질투도 하지 않는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는 태도. 도연은 차라리 유진이 울고불고 화를 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분노는 예측 가능하지만 침묵은 예측할 수 없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은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 넥타이는 풀려 있었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털썩 앉아 말했다. 이혼하자. 유진은 책을 읽던 손을 멈췄다. 왜? 내 오도나 싫잖아. 이 결혼 의미 없잖아. 갑자기 왜 그 생각이 들었을까? 내가 무서워. 네가 요즘 아무 말도 안 해서 뭘 꾸미는지 모르겠어. 유진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러니까 먼저 이혼하자고 하는 거야? 응. 내가 아니라 네가 먼저 말한 거네? 도연은 한순간 당황한 듯 입을 다물었다. 이혼하고 싶다는 거 지금 너 입으로 처음 말한 거 맞지? 그래. 녹음됐어. 유진은 천천히 휴대폰 화면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 순간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장난이지? 아니. 계약 조항은 네가 썼고 내가 사인했지. 그리고 너 오늘 내 입으로 먼저 이혼 언급했어. 상황 종료야. 도현은 벌떡 일어나 소파를 돌아다니다가 다시 주저앉았다. 그걸로 정말 위자료 다 떠넘길 거야? 당연하지. 그게 계약이니까. 넌 진짜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던 거야? 아니, 처음엔 아니었지. 근데 네가 나한테 그런 선택권을 줬어. 서연이 임신했다며 축하해달라고 했을 때부터.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회사로부터 징계성 인사조치를 통보받았다. 법무팀 고문직에서 해임되고 자문은 정지 상태로 돌입한다는 메일이었다. 동시에 마이넥스 측에서 도연의 비공식 거래 의혹을 근거로 사회적 물의를 사유로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했다. 그것은 유진이 던진 조용한 폭탄이었다. 도현은 뒤늦게야 자신이 어떤 판 위에 서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날 오후 도현은 유진의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내가 아닌 장인을 설득하면 무엇인가 돌릴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것이다. 회장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면. 회장은 냉정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기회는 이미 줬지. 그걸 네가 걷어찼어. 자네는 우리 가족이 아니라 기업을 위협하는 리스크야. 저는 유진이를 진심으로
진심? 진심이면 저런 짓은 안 해. 나한테 다시 이런 말 꺼내지 마. 자네는 끝났어. 그 말을 들은 도연은 사무실 문을 나서며 숨을 내뱉었다. 유진과의 결혼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무너지고 있었다. 신뢰, 커리어, 명예, 그리고 돈.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서서히 조각나고 있었다. 서연은 그에게 연락을 끊었고 외도 상대들도 사라졌다. 모든 게 이상하리만큼 빠르게 흩어졌다. 밤늦게 집에 돌아온 도연은 침대에 앉아 유진을 바라봤다. 그녀는 담담하게 물었다. 이혼 서류는 내일 변호사를 통해 갈 거야. 위자료 액수는 네가 알겠지?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물었다. 이건 복수야? 유진은 책장을 넘기며 대답했다. 아니, 복수는 감정에 들어가야 하지. 이건 정리야. 너랑 나 사이의 계산을 끝내는 거. 유진은 이혼 서류를 접수한 날 전혀 다른 세계에 발을 들인 느낌이었다. 지난 몇 달간 그녀는 감정을 버리고 데이터를 쌓았고 분노 대신 증거를 축적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이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도현은 법적으로 이혼을 먼저 제안한 배우자로 낙인 찍혔고 결혼 계약서에 따라 위자료 전액을 부담하게 되었다. 그 금액은 320억. 도현에게는 지불 불가능한 액수였다. 유진은 결코 그에게 파산을 요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통스럽게 살 길을 남겨두는 편이 효과적이었다. 그녀는 도현의 변호사에게 조건을 제시했다. 위자료 중 1/3을 현금으로 나머지를 그의 보유 지분과 부동산 매각으로 대체하되 향후 5년간 유진 또는 유진 가족 관련 기업 및 단체에 접근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항을 넣었다. 도현 측은 할 수 없이 수락했다. 그의 삶은 계약서 한 장으로 철저히 격리되고 있었다. 며칠 뒤 도현은 유진에게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다고 했다. 유진은 사무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지정했다. 호텔 라운지. 모든 게 드러나는 공간보다 은밀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택한 건 이 이야기가 더 이상 부부의 일이 아니라 거래의 끝이기 때문이었다. 도현은 예전보다 초췌한 얼굴로 나타났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한참을 말없이 커피만 바라봤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어? 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그래도 우리 사이에 한때 진심은 있었잖아. 없었어. 최소한 너한텐. 난 너랑 잘 지내려고 했어. 처음엔 진짜 노력했어. 노력? 유진은 피식 웃었다. 노력한 사람이 친구를 건드려? 임신쇼까지 같이 짜고? 도연은 할 말을 잃은 듯 했다. 그때 나 아버지랑 싸우면서까지 널 감쌌어. 그게 실수였지. 그래서 복수한 거야? 복수라니까 자꾸 감정적인 걸로 몰고 가는데 이건 정리야. 계약 위반에 따른 결과. 나는 너한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고 싶었어. 미안하면 책임져야지. 감정으로 덮을 수는 없어. 유진은 더는 그를 바라보지 않았다. 이미 끝난 인간이었다. 이혼 서류는 그 자리에서 교환되었고 도연은 마치 판결이라도 받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유진은 더 이상 그를 증오하지도 않았다. 증오마저 끝나면 상대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그녀는 그 자리를 먼저 떠났고 뒤돌아보지 않았다. 며칠 후 유진은 그룹 법무팀 회의에 참석했다. 이제 그녀의 새로운 일상은 혼자였지만 더 단단해졌고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았다. 회의가 끝난 뒤 그녀는 잠깐 옥상으로 올라갔다. 따뜻한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도심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휴대폰 알림창에 이혼 신고 완료라는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그녀는 화면을 꺼내보며 짧게 중얼거렸다. 이제야 숨 쉬는 기분이네. 이혼 신고가 법적으로 완료된 이후에도 유진은 이전과 다를 바 없이 회사에 나가고 보고서를 검토하고 회의를 주재했다. 사람들은 조심스레 눈치를 살폈고 일부는 축하한다며 말도 안 되는 위로를 건넸지만 유진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쳤다. 감정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일정과 책임, 그리고 조금의 평온이었다. 다만 달라진 건 있었다. 유진은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딸도, 누구의 누구가 아니었다. 명함 위 이름 옆에 있던 초회 회장 장녀라는 그림자도, 도현 이사의 배우자라는 타이틀도 사라졌다. 처음엔 공허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공간은 자신으로 채워졌다. 그녀는 자신을 소개할 때 유진입니다라고 말하고 거기에 어떤 수식도 덧붙이지 않았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익숙해졌다. 어느 날 오후 유진은 점심 약속도 회의도 없는 드문 시간을 맞이했다. 혼자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던 그녀는 오랜만에 자신의 이름으로 검색을 해봤다. 검색창엔 여전히 유진 도현 이혼, 유진 재벌가 딸, 전 남편 스캔들 같은 키워드가 따라붙었다. 유진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작게 한숨을 쉬었다. 이젠 나 혼자도 괜찮은데. 그 말은 자기를 향한 선언 같기도 하고 세상을 향한 경고 같기도 했다. 그날 저녁, 유진은 집에서 와인을 한 잔 따랐다. 오랜만에 음악도 틀었다. 예전에는 도현이 시끄럽다고 싫어하던 곡들이었고 그녀는 늘 볼륨을 줄이곤 했다. 이제 그럴 이유가 사라졌다. 그녀는 와인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다. 이제야 진짜 내 집 같네. 그러곤 음악을 조금 더 키웠다. 창문을 열자 저녁 바람이 흘러들었다. 어쩌면 결혼 전보다 더 조용한 삶이었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어쩌면 외로움이라는 감정조차 자신이 처음으로 온전히 소유한 감정이었기에 오히려 감사했다. 주말엔 작은 여행을 다녀왔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누구의 동행도 없이 바닷가 근처의 한적한 펜션에서 묵으며 책을 읽고 바다를 걷고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않는 공간에서 오래 머물렀다. 체크아웃을 하며 직원이 말했다. 혼자 오신 분 중에 이렇게 조용하고 고운 분은 처음이에요. 유진은 웃으며 답했다. 고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묻지도 않고 설명하지도 않았다. 그건 그녀가 지켜야 할 작은 세계였기 때문이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유진은 차 안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결혼을 통해 얻은 것도 잃은 것도 많았지만 결국 자신을 가장 확실하게 알게 된 건 이혼 덕분이라는 것. 그녀는 옆자리에 아무도 없는 것이 더 이상 허전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했다. 감정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비로소 혼자인 지금이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껴졌다. 며칠 후 유진은 팀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상무님은 요즘 어떻게 시간을 보내세요?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웃으며 답했다. 요즘은요, 나한테 시간을 좀 써요. 그 대답에 아무도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누군가 조용히 잔을 들었고 유진도 따라서 건배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혼이라는 단어에 눌리지 않고 누군가의 배경 없이도 자신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자신이 진짜 원하던 삶이라는 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